유승민 전 의원 어제 아침에 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거죠. 총리직 제안이 있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발언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랜만인데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서요. 2025년 2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 전이죠. 네, 대선 예, 전입니다. 예. 대선 전이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5월 초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민석 의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에게 여러 통 전화가 왔고 답을 안 하니까 다음 날 이재명 후보, 당시 이제 후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도 여러 통 전화를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네. 총리직을 정식으로 제안했다기보다는 네. 대선 전이니까 그렇죠. 네. 들어와라. 우리 같이 일해보자. 같이 일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처럼 보여요. 역할을 만약에 해달라. 이게 다 네. 맞다면 단순히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해운 이 후보자한테 이제 그 한 거하고는 조금 상황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근데 예.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후보 시절에는 중도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한 것이 맞다. 가능하죠.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연락이 갔느냐. 왜냐하면 지금 네. 보도상으로는 5월까지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대선은 아시다시피 6월에 있었고 네.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 정부이기 때문에 인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한테 연락이 갔느냐? 이건 뭐 좀 중요한 문제 같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그런 뭐랄까 좀 제안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안 했을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땐. 그리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그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치면 딸 나오질 얘기밖에 않죠.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이제 저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와서 이 타이밍에 말했던 것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얘기 나오면서 보수 진영으로의 넓히는 이야기, 뭐 조경태, 홍준표 등등 뭐 입각설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그냥 등장한 것.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나왔거든요. 김현정의 그거 오늘까지가 막 아마 방송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나왔겠죠. 1월 예. 1일 날 방송에 뭔가 의미 있는 캐릭터 부른다고 부르고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 뭐 전 그 이상 그 이하도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오려고는 노력하는 형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뭐 지금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닌가. 어제 후보죠. 그 네. 여론조사 여기저기 많이 돌렸던데 경기지사 후보군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유승민 전 그렇죠. 의원이. 근데 어저께는 본인 안 나온다고 그런 네. 얘기도 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잊혀지는 게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뭐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선출직 말고 임명직은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본인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그리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해 저도 이쪽에서 생활을 해보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중도라는 자리가 정치인한테 굉장히 오히려 확장하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힘들죠. 그렇죠. 네, 특히 팬덤이 있어야 국민의힘에서는 더 되는 힘들 거예요. 거예요. 예. 예. 약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이 이거 확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도는 말 그대로 중도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유승민은 여태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지층도 없었고 말은 대선 후보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대선 후보로서 부각된 적도 없었다. 컨텐츠가 없어서 네. 그렇죠. 아마 경기지사 안 나온다는 것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경기지사 후보가 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나온다고 지금 미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한동훈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리스트업하면 이름은 들어가는데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리스트업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하는데 의의가 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를 기다린다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늘 뭐가 없어요.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중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합리적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지금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보여줬던 모습 중에 본인의 컨텐츠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단으로 가버렸지만 네.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뭐 욕먹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응원받는 사람들한테 응원받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게 없어요.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답답해 하겠죠. 근데 네. 그 만약에 5월 달에 네.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유승민을 영입했다면 그럼 달라지는 그거는 거죠. 상당한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외연확대와 굉장한 힘이 그건 됐을 것 파괴력이 같기는 엄청났을 합니다. 걸요. 예. 그럼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이쪽 근데 저는 부분이. 그럴 용기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한번 배신자로 한번 찍힌 네.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스스로 있으실 아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네. 본인의 보수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자신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그걸 다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언젠가 대선 그 시즌에 제가 이제 각 후보들 막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이제 공약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당시에 이재명 그 후보도 이제 경선 후보였고요. 네. 유승민 후보도 경선 후보였습니다. 공약을 얘기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아 맞아. 그런 이제 네. 보도가 한번 봤어요. 네. 거의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지점은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국방 받아들이는 부분. 것들은 좀 달랐었는데 특히 경제 관련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았었습니다. 뭐 지금은 와서 기본소득하고 이런 것들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네. 의원이. 당시에는 그런 비슷한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뜻한 보수 예.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할 때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 카드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찾아봤다니까요. 어제 제가 방송을 직접 못 들었는데 텍스트로 찾아보는데 국무총리란 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리를 제한을 한 겁니다. 네. 자리를 제한한 거고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국무총리를 제한하기가 어렵죠. 어. 왜냐하면 후보 문자 시절이 메시지. 서로 당선도 안 됐는데. 네, 당선도 되지 않았으니까. 문자 메시지에도 보면 이재명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네. 뭐 등의 네. 메시지는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해석을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권태일 시장님 해석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하자는 얘기. 그렇죠. 네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이혜훈과 유승민은 처지가 지금 완전히 그렇죠. 달라졌죠. 그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는 오히려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내란 동조 그렇죠. 세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후보자로 영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아이러니합니다만.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근데 네, 유승민 네,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소구력도 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 예전에 또 그런 제안도 받았었어. 이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배신자, 뭐 저기서도 배신자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그거 없기 아시죠? 때문에. 예. 원래 저기 유력 아무 말도 없는데 밥 먹었어 하면서 이제 옆에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진 찍히고 네. 아 측근인가 보다 그 사람의 몸값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몸값 유지하기 위한 나 그래도 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비대칭이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도 지금 꿈을 좀 꾸고 있는 건가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은 너무 재밌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거에 후임 해수부 장관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조경태 의원이 최다선입니다. 현재 6선이어서요. 지역구는 부산 사을이고요. 조경태 얘기가 계속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29일입니다. 그날에 해수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해맑아요 얼굴이. 근데 그 화면을 봤는데 예.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고 너무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고 그래 이게 서서 예. 서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보통 난감한 정도면 난감한 질문이 나오면 걸어가거든요. 네. 아닙니다. 딱 서서 질문을 더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네. 네. 계속 날 찍어라. 그렇지. 그리고는 계속 날 노출해달라. 그날 바로 한국해운조합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한국해운조합에서 이 조 의원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해수부 현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을 너무 이렇게
보이시면 그래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정말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 조경태 의원이 초선 나올 때 그 출마 포스터가 되게 이슈 아닙니까? 위통 다 벗고 나온. 이분이 굉장히 투명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달 10월입니다. 11월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근무를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한 보좌진을 채용합니다. 이 서울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역구하고 당내에서도 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보좌진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에서 자기한테 기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선대위 활동했던 친명쪽으로 분류되는 보좌진을 채용한다? 여기 좀 이상하다라는 비판이 지난 늦가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손을 들고 있지 않았나. 여기 좀 봐달라. 이런 신호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상황 보면 조경태 의원이 길이 안 보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내란 정국에서 스스로의 그 캐릭터는 잘 만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비판할 내용들 비판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카메라들이 자기를 찍어주거든. 너무 좋지. 정치인은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수부 장관 후보 급부상 이런 이슈도 스스로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닌가. 아니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죠? 나중에 해수부 장관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보고 있어요. 지금 부산시장에서도 2위잖아요. 그렇죠. 그 부산시장 얘기 나온 김에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죠. 지방선거가 지금 오늘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죠. 보통 그 언론사들이 1월 1일 날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핵심적인 그 지역구 포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한겨레도 내놨습니다.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여론조사 STI에 의뢰해서 지난 17에서 21일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유권자 패널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6.7%, 국민의힘 27%, 기타 정당 4.3%였습니다. 21.4%는 답변을 유도했고요. 사실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당선을 예상한 결과입니다. 2018년이랑 비슷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2018년에 대구하고 경북 딱 2개 빼고는 두 개 빼고는 민주당이거나 무소속, 제주는 무소속이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그런 선거였죠. 지금 원래는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다 지금 뭐 박빙이나 뒤집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보름 넓게 잡으면 한 달 이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론조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만큼 여론조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앞서간 결과였습니다. 보통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존재해야 앞서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앞서건 있어 이런 표현도 안 쓰고 박빙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근데 여론조사는 중요한 게 수치보다 추세거든요. 그러면 어떤 추세가 되었냐? 한 달 전만 해도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가다가 후발주자들이 그만큼 급속도로 따라잡았다는 거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오세훈 시장한테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없었죠. 좋은 일도 없었고 사실 국민의힘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어제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 비판하고 그렇죠. 장동영 참을 만큼 참았다. 제대로 해라라고 하고. 절연을 하자. 원래 신년 인사에서는 덕담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전에서 그렇게 직격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본인 국감 때도 보면 굉장히 말을 돌려 얘기한다든지 좋은 방식으로 표현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랬는데 뭐 좋게 보면 말을 매섭게 하진 않죠. 그런 매섭게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도 오히려 이미지가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도 좋게 보는 거고요. 들으나 마나 한 얘기들 주로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 하잖아요. 눈치 보는 말. 예. 그런데 어제는 들으나 마나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세훈이 이런 말도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했다. 네, 급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장동혁 당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지금껏 주장을 해왔죠. 외연 확장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목소리가 큰 소수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대를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렇게 터닝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오세훈 시장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본인이 어제 한 말대로라면 이제 벌써 재작년 됐네요. 네. 24년 12월 3일 날부터 어제까지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뭐 했던 겁니까? 뭐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입장 또렷이 낸 적이 있나요? 뭘 참을 만큼 참았다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서울시장이고 당 내에서 한 뭐 말 그대로 이제 대선 정부 펼쳐질 때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포인트마다 나왔던 건 한강버스하고 종묘였습니다. 이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올해 없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래서 제가 그 24년 12월 3일 이후로 계속 펼쳐지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보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민주당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하고 1대1로 붙인 가상대결 결과들 말씀해 주셨는데 추세라는 걸 보자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5선 서울시장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다른 걸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선거철 되면 그때 잠시 반짝 뭐 뽀로록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 그게 반복이에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안티가 없다. 이거 저는 그게 특징인 거예요. 딱 그거죠. 딱 지금 그거. 사선을 하는 동안에 이게 그러면 이제 직업이 서울시장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정말 저는 개개인의 시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서울시가 바뀌었지 오세훈 시장의 정책으로 뭔가 혜택을 받고 바뀐 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제 여러 여론조사 나온 것들 중에 그러니까 서울의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 뭐 혹은 4구까지 얘기하는 동남권이라고 하는 곳은 계속 그 국민의힘 지지가 더 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의 유권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라고 할까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강남 3구 그 4구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네, 거야. 네. 예.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들이고 나 스스로 잘 살 테니까 국가가 제발 터치만 안 해줬으면 그러면 좋겠어가 이제 오세훈- 그 심리가 오세훈이랑 그럼 맞았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같은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패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강남 3구도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뭔가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게 놔뒀더니 윤석열이 총을 들이대더라.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에서 좀 뭔가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세훈이 마음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강남 3구도 아주 미세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으로 네. 변하고 있고 변하고 또 있죠. 중도층으로 급속히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기보다 부동층으로 급속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경향성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위기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건 그러겠죠. 문제다라고 좀 당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 저는 예상을 하자면 뭐 경선부터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예. 네. 만약에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다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추세라면 서울시 의원은
다 민주당 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회 자체가. 의회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제 나경원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오세훈 시장은 지도부에 직격하고 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나경원 의원이 직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투명한 사람들. 정말 아니 오세훈 시장은 경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지도부를 흔들 때냐. 굳이 본인이 이건 준비한 멘트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지도부 흔들 때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 좀 실드를. 아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뭐 한마디 하면 무조건 반사로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을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내가 나간다면 5대5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하고 있다는 게 티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 우리가 지방선거 얘기했었는데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서초구 빼고 네. 24개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지금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서초구도 모르겠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은 지금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목표인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뭐 예상은 했지만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 선거를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 패하게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말하면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이 어디를 얘기하느냐라는 말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딱 그 장동혁 대표를 편을 들고 딱 나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대다수의 어떤 국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오른쪽이 많이 치우쳐진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죠.